대체 왜 한국만 가능하다는 거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마비된 그 순간 미국은 다급하게 동맹국들을 찾았습니다. 영국이 손을 뗐습니다. 프랑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마저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완전히 고립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단 한 나라만이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악했고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한미동맹의 판도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크 헤이즈입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우리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잠수함들의 원자로 시스템을 총괄 설계하고 관리해 온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버지니아급부터 최신형 콜롬비아급에 이르기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도면이 없고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원자로가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USS 콜로라도는 제 인생의 역작이자 미 해군이 가진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진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최신형 잠수함은 깊은 심해에서도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반년 동안 수면 위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완벽한 병기였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의 지휘봉을 잡고 있던 빅터 손 함장은 미 해군 내에서도 가장 냉철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끄는 콜로라도가 태평양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적국도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중동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끔찍한 무력. 충돌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불타오르는 유정과 무너지는 건물들의 영상이 송출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가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원유 가격은 하룻밤 사이에도 몇 번이나 천장을 뚫고 솟구쳤고 거리에 늘어선 자동차들은 주유소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야 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전례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펜타곤의 모든 시선과 역량은 중동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웬만한 군안 구조 자산들까지 모조리 중동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뼈대만 남은 것처럼 전력의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터진 그날은 제 평생 가장 차갑고 잔인했던 화요일로 기억됩니다. 오후 2시, 저는 진주만 해군기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잠수함 통제센터에서 일상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USS 콜로라도는 태평양 중부의 깊은 해역에서 예정된 자망 훈련을 수행 중이었죠. 제 앞에 거대한 스크린에는 콜로라도가 보내오는 수십 가지의 암호화된 데이터가 녹색 불빛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출력 98%, 또 재생 시스템 완벽 구동, 음파 탐지 회피 모드 정상 작동. 빅터 손 함장이 보내온 정각 보고에서도 특이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동료들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30분 정각,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깜빡이더니 콜로라도가 보내오던 데이터 스트림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모니터를 주시하던 젊은 통신병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장애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태평양의 해저 지형은 워낙 복잡해서 심해의 거대한 해저 산맥이나 급격한 수온 변화 층을 통과할 때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통신 음영 구역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신병의 어깨를 짚으며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비상 주파수로 전환하고 빅터 손 함장에게 즉각 응답을 요구하십시오. 콜로라도, 여기는 진주만, 응답하라. USS 콜로라도, 내 말 들리는가? 통신병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돌아오는 것은 거친 백색 소음뿐이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통제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핵잠수함이 예정된 경로에서 아무런 비상 신호조차 없이
통신이 완전 두절된다는 것은 우리 매뉴얼상 최악의 재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던 동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고 저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비상 프로토콜 가동에 코드 레드 발령,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위성 자산의 렌즈를 콜로라도의 마지막 교신 좌표로 집중시켜 제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요코스카 기지와 괌 기지에도 긴급 타전이 날아갔고 주변 해역을 지나는 모든 함선에 수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주요 자산들은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끔찍한 현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태 발생 1시간 후 마침내 현장 근처를 지나던 대자 초계기 P8 포세이돈으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조종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진주만, 여기는 포세이돈, 맙소사, 믿을 수 없습니다. 해저에서 거대한 금속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음향 서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 부상하고 있는가? 통제실에 급히 뛰어들어온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체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해저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현재 수심, 반복합니다. 현재 수심 400m입니다. 수심 400m.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통제실 전체에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터라는 깊이는 인간과 일반 구조 장비가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수압은 평방인치당 수백 파운드에 달해 웬만한 강철조차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절대적인 심연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 장비로는 근처에 다가가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미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 심해 구조정조차 그토록 거친 조류가 흐르는 400m 수심에서의 도킹 훈련은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는 들어왔나? 부사령관이 저를 보며 물었지만 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 신호조차 발신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블랙아웃입니다. 만약 내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면 135명의 승조원들이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의 배터리 1개 시간은 저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콜로라도의 재원표가 잔인하게도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단 72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일 뿐입니다. 그 말과 함께 펜타곤 상황실과 연결된 화상 모니터 위로 미군 수뇌부의 참담한 얼굴들이 비쳤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이 칠흑 같은 바다 및 400m 아래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급히 구조 작전을 짜내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중동의 불길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태평양은 너무나 넓고 잔인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135명의 생명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강철관을 건져 올릴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한 펜타곤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바다 건너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들을 향해 절박한 구조 요청의 타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타전에 대한 대답이 미국을 더욱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태 발생 12시간째 13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겨우 60시간 남짓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긴급 위기관리센터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죠. 미 해군 참모총장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별들이 빼곡히 모여 앉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고 무거운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USS 콜로라도의 3차원 해저 지형도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심 400m, 평방인치당 수백 파운드로 짓누르는 압력, 그리고 모든 빛이 집어삼켜진 심해의 차가운 암흑.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군한 시스템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합참 의장이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마이크를 당겨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 심해 구조정인 미스틱의 정상 운용 한계 수심은 300m입니다. 무리하면 400m까지 하강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곳의 거센 조류를 버티며 잠수함의 해치에 도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선체마저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억지로 도킹을 시도하다가는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구조정마저 파괴될 위험이 90% 이상입니다. 절망적인 보고의 센터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즉시 모든 동맹국에게 심해구조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영국의 왕립해군과 프랑스 함대,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라면 이 수심을 극복할 심의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를 향한 절박한 구조 신호가 타전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국가가 자국의 심장 같은 핵잠수함을 살려달라며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국들에게 손을 뻗은 것이죠. 당시 우리는 동맹국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글로벌 거시 경제를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그 파급력을 완벽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액화천연가스의 30%가 통과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동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해협 주변의 기뢰가 살포되자 글로벌 보험사들은 유조선의 전쟁 보험료를 무려 1000% 이상 폭등시켰고 며칠 만에 바다 위의 모든 에너지 운송 선박들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에너지가 멈추자 물류가 멈췄고 물류가 멈추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치는 전례 없는 하이퍼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전 세계 수뇌부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이 온 곳은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화상 화면에 나타난 영국 해군 참모 총장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울 수가 없습니다. 런던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난달 대비 15% 폭등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터진 에너지 위기로 파운드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해군의 최우선 과제는 본토 생존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자체 에너지원인 북해 유전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심해 자산과 군사력을 북해 해역에 결박시켜 두어야만 합니다. 태평양까지 파견할 여력이 단 1%도 없습니다. 변명과도 같은 그의 말에 우리의 가슴에는 차가운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안보 이익 앞에서 미영 동맹의 가치는 북해의 기름 한 방울보다 가벼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걸려온 화상 연결 또한 마찬가지였죠. 프랑스 해군 사령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통역관을 통해 전달되는 엘리제궁의 진짜 속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파리 시내가 불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300% 치솟으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마비 사태입니다. 이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의 미 해군 잠수함을 구하겠다고 막대한 예산과 전략, 자산을 태평양으로 돌린다면 내일 당장 프랑스 내각은 붕괴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클라크 수석. 우린 이 일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며 평소 미일 동맹을 그토록 과시했던 일본마저도 우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일본 해상망료장은 화상 카메라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유감을 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도록 냉혹한 국가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절박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원유 수요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일본 열도는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이 초일기에 들어갔고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위대의 모든 전력은 현재 에너지 배급 통제와 폭동 대비를 위한 치안 유지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심해 군안정을 태평양 한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굳건하다고 믿었던 동맹의 실체는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얄팍한 내부 정치, 논리 앞에서 칠흑 같은 바다 밑에 갇힌 135명의 목숨은 철저히 버려진 것입니다. 위기관리센터 안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억눌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조 책임자인 아서 스털링 준장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동맹의 민낯입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막강한 항모 전단과 해구산 아래에서 온갖 경제적 단물은 다 빨아먹더니 정작 우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려 하니 다들 제 발등에 불 끄기 바쁘다며 꼬리를 자르는군요. 결국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확률이 1%라도 구조정이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 도킹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두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잘난 패권의 환상에서 깨어나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산소 게이지는 이제 48시간의 벽을 무너뜨리고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동료들을 이 차가운 바다의 무덤에 묻어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한 구석에서 글로벌 무선망을 모니터링하던 통신 장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령관님, 방금 아시아 해역에서 암호화된 군사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영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이 입장을 번복한 겁니까? 사령관이 다급하게 묻자 통신 장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중앙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통신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엠블럼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SSU가 지금 즉시 괌 앤더슨 기지로 최정예 심해 구조팀을 파견하겠다고 타전해 왔습니다. 그 순간 펜타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치명적인 경제 붕괴의 타격을 입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은 일본, 프랑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철저한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셈법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국의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며 아무런 대가도 보장되지 않은 이 죽음의 심연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 걸까요? 사태 발생 48시간째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활주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에서 급파된 저를 포함한 구조 지휘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진주만에서 밤새 전략 수송기를 타고 날아온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으며 활주로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국팀의 C-130C-130 수송기가 도착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구조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해 구조 자산을 보유한 프랑스와 영국의 거절 통보가 가져온 상실감이 너무나 컸고 주로 연안 방어에 특화된 한국 해군이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중한 수송기의 화물칸 문이 열리고 백태건 대령이 이끄는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SSU 팀이 활주로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백 대령의 첫인상은 우리가 알던 전형적인 서구의 엘리트 해군 장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과 굵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은 마치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늙은 어부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 15명이라는 단출한 인원이었고 그들이 하역하는 심해 잠수정 해룡함의 모습 또한 우리 지휘부의 눈에는 턱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클라크 헤이즈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제 곁에 서 있던 미 해군 구조 사령부에 와서 스털링 준장의 표정은 노골적인 불만과 조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쓴 웃음을 띤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럽군요. 백 대령, 수심 400m의 심연은 평방인치당 600파운드의 무자비한 수압이 짓누르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그 압력을 견디며 수십 톤의 난기류성 해류를 뚫고 오차 없이 도킹할 수 있는 최첨단 군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져온 건 저 작고 투박한 잠수정 하나뿐이군요. 외부 센서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완전히 기계식처럼 보이는데 저런 구식 아날로그 장비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백태건 대령은 스털링 준장의 비아냥거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괌 기지 너머의 짙푸른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수평선을 잠시 응시하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첨단이라는 말은 종종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준장님, 우리는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당신들의 그 위대한 디지털 장비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해룡함은 화려한 인공지능이나 복잡한 전자회로는 없지만 압력을 견디고 바다의 흐름을 타는 데는 그 어떤 디지털 장비보다 확실한 기계식, 유압 밸브와 강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스털링 준장의 굳은 표정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헬기를 타고 사고 해역 상공에 떠있는 최신형 지휘함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휘함의 브리핑 룸은 이미 패배주의로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난 12시간 동안 미군의 5천억 원짜리 심해 구조정인 미스틱 미스테키 도킹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거센 해류에 밀려나 실패하는 끔찍한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선체는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데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처럼 강력한 해저와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력으로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스털링 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소용돌이를 가리키며 신경질적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미스틱 구조정은 다방향 디지털 추진기와 AI 기반의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 다이내믹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미친 해저 와류 속에서는 급격한 수온약층의 변화와 기포, 폭발로 인한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해 외부의 모든 음향 센서와 디지털 신호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작동을 일으킨 추진기가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해류를 뚫으려 했지만 압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구조정마저 산산조각이 날 뻔했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대령. 그때였습니다.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던 백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펜타곤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인 브리핑 룸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준장님, 왜 5천억 원짜리 구조정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바다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스털링 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 엄청난 자연의 에너지를 기계의 추진력으로 정면에서 거스르려 하니 당연히 튕겨나가는 겁니다. 센서가 마비된 것도 억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포들 때문이죠. 바다는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흐름을 읽고 그 안에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인문학적인 말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물리학의 수치가 저 해류를 뚫을 엔진의 출력이 부족하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백 대령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한국팀의 전술 장교 차건우 소령이 테이블 위로 두툼한 데이터 파일을 펼치며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홀로그램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미군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이 해역의 심해 지형도와 해양 생태계를 결합한 복합 데이터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장님은 이 해역에서 향유고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 소령의 뜬금없는 질문에 통제실 안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분 1초 135명의 목숨이 끊어져가는 마당의 고래라니. 스털링 준장이 폭발하기 직전 차 소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 해군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인공위성의 수박 겉핥기식 데이터가 아니죠. 우리 SSU는 지난 10년간 태평양을 관통하는 이 해역의 미세한 수온 변화와 몸무게가 40톤에 육박하는 향유고래들의 심해 잠수 패턴을 연구해왔습니다. 향유고래는 먹이를 찾기 위해 정확히 수심 1000m까지 하강합니다. 그 거대한 몸집으로 어떻게 이 끔찍한 해류를 뚫고 수백 미터를 오르내릴까요? 스크린의 그래픽이 해져 산맥의 단면도로 바뀌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살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얽혀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해답은 바로 지형적 용승 토포그래픽 업웰링과 자연 하강 기류에 있습니다. 심해의 차가운 물이 해져 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히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상승 수압이 발생하고 그 반동으로 나선형의 하강 와류가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진공에 가까운 무풍지대, 즉 태풍의 눈처럼 완벽하게 고요해집니다. 고래들은 엔진 출력으로 물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이 만들어낸 물의 엘리베이터 중심에 몸을 싣고 중력에 몸을 맡긴 채 심해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차 소령의 완벽한 해양학적 분석에 브리핑 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만했던 미군 지휘부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센서와 엔진 출력으로 해류와
싸우는 미스틱 구조정의 방식은 이 바다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백 대령님의 지휘 아래 해룡함의 메인 동력을 완전히 끄고 하강할 것입니다. 기계식 밸브로 최소한의 자세만 제어하며 새벽 3시에 열리는 저 소용돌이의 중심부, 고요한 틈새로 해룡함을 낙엽처럼 미끄러뜨려 넣겠다는 뜻입니다. 백 대령이 쐐기를 박듯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의 완벽한 기술이 오류를 일으킨 이유는 기계가 자연보다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할 줄 압니다. 두려워하기에 관찰했고 그 흐름에 몸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미군의 첨단 기술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대한민국 해군은 가장 원초적인 아날로그의 신뢰도와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를 상대해 온 자들만이 깨우칠 수 있는 해양과학의 이치로 완벽한 해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백 대령과 한국 대원들의 눈빛에서 강렬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에어컨이 나오는 펜타곤의 책상머리에 앉아 모니터 속 숫자만 들여다보는 엘리트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야성이었습니다. 스털링 준장도 합참의장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에 남은 산소는 이제 겨우 24시간 분량.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습니다. 대령. 스털링 준장이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물러섰습니다. 당신들의 그 동양적인 철학과 바다의 이치가 빛 한 점 없는 저 끔찍한 400m 아래 지옥에서도 통할지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새벽 3시 정각. 작전 통제실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해룡함이 전송하는 심해의 칠흑 같은 영상만이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룡함의 조종관은 한국 해군 최초의 여성 심해 잠수사인 윤도희 대위가 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혼합 기체로는 이 깊이의 압력과 추위를 견딜 수 없었기에 그녀는 한국 SSU가 자체 개발한 극비 비율의 헬륨 산소 혼합 기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200m 통과, 현재 시야 확보 불가능, 예상대로 강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는 그녀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압력과 싸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해룡함은 마치 폭풍 우 속의 나무집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선체가 박살날 겁니다. 당장 부상시켜요. 스털링 준장이 소리쳤지만 백태건 대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윤 대위. 흐름을 타라. 그의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해룡함이 엔진 출력을 급격히 낮추며 오히려 해류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내맡긴 것입니다. 미군 구조정의 힘으로 맞서려다 튕겨나갔던 그 죽음의 와류 속을 해룡함은 마치 나선형의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가듯 부드럽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힘이 아닌 오직 바다의 리듬을 완벽하게 읽어낸 인간의 직관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기동이었습니다. 수심 와류 중심부에 진입했습니다. 흐름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윤 대위의 보고와 함께 요동치던 화면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 끝에 거대한 강철의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저 400m 바닥에 비스듬히 처박힌 콜로라도였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틀 밤낮을 매달리고도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그곳에 한국팀은 단 40분 만에 도달한 것입니다. 스털링 준장의 입이 떡 벌어졌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선체 도킹 포인트 확인. 그런데 선체를 살피던 윤 대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균열이 심각합니다. 외부의 충격이 아닙니다. 압력 선체가 바깥쪽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내부 폭발의 흔적입니다. 내부 폭발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15년간 잠수함을 설계해온 제 눈에도 화면 속에 파괴된 패턴은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로 생길 수 있는 상흔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압력 선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계산하여 폭발물을 터뜨린 것이 명백했습니다. 잠시만요. 해치 근처에 무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 대위가 조종관을 미세하게 조작하며 카메라를 해치 쪽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맙소사. 2차 폭발을 위한 추가 폭탄입니다. 기폭 장치가 작동에 실패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머의 설정 시각이 정확히 콜로라도가
통신 두절된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간 통제실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콜로라도를 침몰시켰다. 그리고 그 폭발물의 위치와 파괴된 부위를 보았을 때 이것은 잠수함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내부자. 그것도 최고 위층의 소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일러스 리드 소장. 중동 사태 발발 직후 함대의 전력 배치를 비정상적으로 조정하고 콜로라도의 훈련 경로를 이심해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던 자. 이건 사보타주입니다. 우리의 전력이 중동으로 쏠린 틈을 누군가 태평양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콜로라도를 수장시킨 겁니다. 제 외침에 스털링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위기 속에서 태평양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국의 치밀한 공작이 펜타곤의 심장부까지 뻗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우리의 임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백태건 대령의 무거운 목소리가 통제실의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윤 대위, 도킹을 시도하라. 생존자 구출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선체의 기울기가 너무 심해 기계식 도킹 시스템조차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만 발생해도 400미터의 수압이 틈새를 뚫고 들어와 해룡암과 콜로라도를 동시에 박살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동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대위의 결단에 저는 기겁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400미터 수압에서 수동 도킹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간 해류에 휩쓸려 즉사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산소 게이지를 보십시오. 저 안에 있는 135명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위는 통신을 끊고 즉각 특수 잠수복의 헬멧을 썼습니다. 화면 속에서 해룡함의 해치가 열리고 윤 대위가 칠흑 같은 바다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센 조류가 그녀의 몸을 거칠게 때렸고 안전 케이블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풍 속에서 줄타기를 하듯 온몸으로 400미터의 수압을 버텨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콜로라도의 해치로 접근해 나갔습니다. 연결 케이블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이 화면 너머로도 덜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번의 시도, 튕겨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도, 거센 해류가 그녀를 덮쳐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통제실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윤 대위, 응답하라. 윤도희, 백 대령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길고 끔찍한 10초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찌그러진 잡음과 함께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킹, 완료했습니다. 통로 개방합니다. 통제실 안에서 억눌렸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처럼 연결된 좁은 통로를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이 콜로라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비상등 아래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어가던 135명의 승조원들이 차례차례 해룡함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출된 빅터 손함장은 들것에 실려 나오며 제 손을 꽉 잡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리드 소장, 그놈이 우리를 가뒀어. 그의 한마디는 우리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35명 전원 구조. 그것은 미국이 포기하고 동맹이 외면했던 기적을 대한민국 해군이 수십 400미터의 지옥에서 건져 올린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 우리를 놔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령님, 비상입니다. 남서쪽에서 거대한 열대성 저기압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입니다. 2시간 내로 이 해역을 덮칠 겁니다. 기상 장교의 다급한 보고가 브리핑 룸을 강타했습니다. 스크린에 붉게 표시된 태풍의 눈이 우리가 있는 해역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구조는 끝났습니다. 스털링 준장이 외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콜로라도 안에는 아직 원자로가 살아있습니다. 선체의 균열이 간 상태로 저 해저에 방치했다간 태풍의 해류에 선체가 완전히 쪼개져 엄청난 방사능이 태평양에 유출될 겁니다. 끔찍한 환경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9,000톤짜리 강철 덩어리를 이 태풍 속에서 끌어올리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미쳤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백태건 대령이 차건우 소령의 데이터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풍을 피할 수 없다면 태풍을 쓰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령, 저 태풍을 쓰다니요. 다 미친 겁니까? 스털링 준장이 눈을 부릅뜨고 다그쳤습니다. 브리핑 룸의 메인 스크린에
핏빛으로 명멸하며 접근하는 거대한 열대성 저기압 태풍. 마리아는 중심 기압 900헥토파스칼을 찍고 있는 카테고리 5등급의 괴물이었습니다. 그 위력만으로도 태평양에 떠있는 모든 항공모함 전단마저 피항해야 할 무시무시한 자연의 분노였죠. 그런 지옥 한가운데서 9,000톤짜리 핵잠수함을 인양하겠다는 계획은 일반적인 해군 교리상 명백한 집단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백태건 대령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이는 스크린의 등압선을 꿰뚫어 보듯 등시하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군의 교리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과학과 자연의 섭리를 결합할 겁니다. 차 소령 브리핑에 한국 팀의 차건우 소령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의 태풍의 단면도와 해류의 움직임이 3차원 그래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준장님, 에크만 수송과 기압 역학을 아실 겁니다. 저 거대한 카테고리 5등급의 태풍이 해수면을 맹렬하게 휩쓸고 지나가면 표층의 바닷물은 회전력에 의해 바깥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해저 400m 밑바닥에서부터 수면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강력한 수직 상승 기류, 즉 용승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 소령의 레이저 포인터가 태풍의 눈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중심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태풍의 눈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진공 청소기나 다름없습니다. 바닷물을 위로 빨아올리는 물리적 펌프 역할을 하죠.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물기둥 엘리베이터의 힘을 우리는 부력으로 역이용할 겁니다. 콜로라도의 무게는 9,000톤. 우리가 가져온 특수 부력 백과 해룡함의 동력만으로는 400m의 뻘밭을 뚫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 태풍이 밀어 올려주는 거대한 바다의 호흡을 보탠다면 대륙붕 평단면이 있는 180m 수심까지 콜로라도를 단 한 번에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가 마침내 오랜 시간 거친 바다를 겪어온 자들의 직관을 완벽한 수치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털링 준장마저도 그 완벽한 기상 역학적 계산 앞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해. 클라크 수석. 당신의 판단에 따르겠소. 백 대령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펜타곤과 미합 중국을 대신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이대로 선체의 균열이 간 상태로 콜로라도를 방치했다간 태풍의 해류에 원자로가 쪼개져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됩니다. 우리에게 물러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즉각적인 인양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135명의 승조원들을 무사히 지휘함으로 이송한 한국 SSU 대원들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심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특수 부력백을 콜로라도의 압력 선체 뼈대 곳곳에 단단히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력백들은 한국 구조대가 살을 내이는 거친 겨울 바다에서 수많은 조난 선박을 끌어올리며 독자적으로 개량해온 극한의 압력을 견뎌내는 다중 복합 케블라 소재였습니다. 미군 장비로는 어림도 없는 내구성이었죠. 대원들이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지휘함 밖의 바다는 이미 지옥의 입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파고는 15m를 넘나들었고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바람. 소리가 통제실의 두꺼운 강철 방호벽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태풍의 눈. 5분 후 작전 해역 진입합니다. 기상 장교의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이 떨어졌습니다. 전 대원 즉각 철수. 윤 대위. 부력 100 작동 준비. 100 대령의 지시에 윤도희 대위가 마지막으로 해룡함의 해치를 닫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스크린 속 기압계가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태풍 중심부 진입. 기압 890 헥토파스칼. 수직 용승 해류 발생합니다. 지금입니다. 전면 부력 100 팽창. 100 대령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콜로라도 선체에 매달린 거대한 부력 100들이 일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바다의 신이 거대한 손으로 해저 바닥을 거머쥐고 수면 위로 뜯어올리듯 태풍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진공 흡입력이 9,000톤의 강철 덩어리를 맹렬하게 낚아챘습니다. 지휘함의 모니터 속에서 끔찍한 금속성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400m 심해의 끈적한 진흙탕을 박차고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350, 250m. 상승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통제실 안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합작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물리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 기적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고.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압력 선체의 밸런스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차 소령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사일러스 리드 소장의 사보타주로 폭발물이 터졌던 그 취약한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심해에서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외부 수압은 낮아지지만 잠수함 내부의 팽창하는 압력이 파손된 균열을 톱날처럼 찢어발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180m 대륙붕에 도달하기도 전에 압력 선체가 두 동강납니다.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스크린 속 콜로라도의 꼬리 부분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통신기를 뚫고 윤도희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막겠습니다. 에폭시 차폐막으로 균열을 덮어야 합니다. 안 돼. 윤 대위, 제정신이야? 제가 미친 듯이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승하는 잠수함 밖은 태풍이 만들어낸 소용돌이가 거대한 믹서기처럼 돌아가고 있는 살인적인 난기류 구역이었습니다. 수심 200m에서 저 해류에 휩쓸렸다간 뼈도 못 추릴 거다. 당장 중지해. 스털링 준장마저 창백해진 얼굴로 만류했지만 화면 속에서 해룡함의 해치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압력이 터지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특수심의 잠수복을 입은 윤 대위가 칠흑 같은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태풍이 만들어낸 무자비한 상승 해류는 마치 수천 개의 칼날처럼 그녀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생명줄 하나에 매달린 채 이리저리 패대기 쳐지면서도 결코 특수 에폭시 차폐막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찢어지고 있는 콜로라도의 균열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녀의 헬멧을 강타해 통신기를 타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짓눌려지는 수압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파괴된 선체 틈새로 차폐막을 우겨넣고 로킹 장치를 사정없이 돌려 잠갔습니다. 마침내 차폐막이 굉음을 내며 완벽하게 고정되는 순간 무서운 기세로 솟구치며 비명을 지르던 콜로라도의 선체가 육중한 진동과 함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심 180m 상승 기류를 이탈했습니다. 대륙붕 평단면에 완벽하게 안착했습니다. 원자로 안정 상태 유지 중입니다. 차 소령에 떨리는 보고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멈춰있던 제 심장도 펜타곤 전체의 숨소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면 너머 윤 대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미군 수뇌부 전체가 넋을 잃었습니다. 오만했던 우리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 대한민국 해군은 가장 두려운 자연의 분노마저 그들의 전술적 도구로 삼아버렸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인 희생정신으로 9,000톤의 절망을 기적처럼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70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심연 속에서 증명해 낸 완벽한 위협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펼쳐진 기적과도 같았던 135명의 생還. 그리고 자연의 힘을 역이용해 괴물 같은 잠수함을 대륙붕으로 인양해 낸 이 작전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진주만 해군 기지는 모처럼 무겁고 참담했던 공기를 털어내고 기적의 생환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태평양의 하늘 아래 미국의 성조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죠. 이날은 단순히 생존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믿었던 동맹국들조차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미국의 손을 잡아준 대한민국. 해군의 헌신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미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에서 진주만까지 날아와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끔찍한 해저 400m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135명의 승조원들이 굳건한 모습으로 정렬해 있었고 그들을 구출해낸 백태건 대령과 윤도희 대위를 비롯한 한국의 SSU 대원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미 해군 장병들과 생존자 가족들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감격에 겨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의 불길에 휩싸여 각자의 안위만을 걱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뼈아픈 고립감을 느끼며 태평양 깊은 곳에 135명의 영웅들을 묻어야 한다고 체념했을 때 오직 단 한 나라만이 불가능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진주만 기지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첨단 기술이 실패한 자리에 바다를 이해하는 지혜와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수압과 태풍의 맹위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체를 지켜낸 윤도희 대위의 투호는 미 해군의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백태건 대령과 윤도희 대위, 그리고 차건우, 소령의 가슴에 미 해군이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네이비 크로스를 직접 달아주었습니다. 까다롭고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미군이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해군에게 자신들의 최고 명예를 헌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백태건 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괌에서 만났을 때의 그 퉁명스러웠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그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역시 경제가 멈춰 설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실패할 경우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작전을 국가 차원에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제 질문에 백 대령은 훈장이 달린 가슴을 한번 쓰다듬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통역관을 거칠 필요도 없이 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헤이즈 수석, 당신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겠지만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70여 년 전 우리의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뛰어들었던 분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펄럭이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든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의와 동맹은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이익을 나눌 때가 아니라 기꺼이 같이 피를 흘릴 수 있을 때 증명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단지 70여 년 전의 그 무거운 빚을 이제야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서 스털링 준장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끔찍한 내부 배신을 저지른 사일러스 리드 소장이 콜로라도 인양 후 발견된 내부 폭발의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군사 법정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 사태를 틈타 태평양의 해양 패권을 적국에 넘기려 했던 그의 치밀한 사보타주는 결국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며칠 뒤 한국 팀을 태운 수송기가 다시 괌을 향해 이륙하던 날 진주만의 부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미군 장병들이 나와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면 속에서 미국은 첨단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해 타산을 넘어선 피로 맺은 혈맹,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해저 400m의 고립, USS 콜로라도 구조작전의 전말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단 72시간의 산소, 9,000톤의 무게와 400m의 수압,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등을 돌려버린 세계의 강력한 동맹국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미국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기꺼이 태풍이 몰아치는 사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원유 수입길이 막혀 국가 경제가 멈춰 설 위기 속에서도 이익을 따지는 대신 의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작전이 끝난 후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두가 첨단 기술의 한계를 핑계로 발을 빼려 할 때 그들은 바다를 읽는 지혜와 맨몸으로 우리의 심장을 건져 올렸습니다. 진정한 혈맹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배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이 압도적인 기적은 오늘날 한미동맹이 왜 그토록 견고한지를 전 세계에 가장 명확하게 입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너져가는 70여 년 전의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아낸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저력을 가진 나라인지, 대한민국 해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혈맹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묵묵히, 기꺼이, 그리고 결국 증명해냈습니다.